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 말이에요. 나는 정당한 서운함을 말했을 뿐인데 어느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이기적인 미친 사람이 되어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오히려 나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겼다며 울먹이고 있는 그 기괴한 풍경.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덫에 걸려든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던 그 혼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투명하게 찍어드리는 심리 처방전, 심리 엑스레이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스트들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용하는 필살기, 이른바 다르보라고 불리는 가스라이팅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속을 들여다볼까요? 심리학자 제니퍼 프리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3단계 수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르보, 영어로 DARVO라고 불리는 전략인데요. 이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 두 번째는 공격, 세 번째는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꾸기입니다. 이 용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들은 일단 절대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그게 안 통하면 갑자기 당신의 인성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격하죠. 그러다 결국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과정이 너무 순식간이라 당하는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그 안에는 거대한 열등감과 유리 조각처럼 깨지기 쉬운 취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미안함을 느끼고 사과를 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사과는 곧 죽음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쌓아온 완벽한 가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타인을 공격하고 상황을 왜곡하는 방어 기제를 가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다르보 전략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교묘하고 생생하게 펼쳐지는지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겪어본 사람만 안다는 그 지독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바로 절약이라는 가면을 쓴 나르시시스트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3년째 연애 중인 지원 씨와 성훈 씨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와,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는데 라며 무릎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지원 씨는 성훈 씨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늘 속이 터졌죠. 성훈 씨는 자칭 짠테크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절약이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늘 지원 씨의 희생을 담보로 합니다. 데이트를 하면 교묘하게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앱카드가 결제가 안 된다는 핑계로 지원 씨에게 결제를 미룹니다. 그러면서 본인 주식 계좌에 돈 쌓이는 건 매일 자랑하죠. 참다 못한 지원 씨가 어느 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성훈아, 우리 데이트 비용 말이야. 요즘 들어 내가 거의 다 내는 것 같은데 우리 공용 통장을 만들거나 좀 맞춰보는 건 어떨까? 자, 여기서 성훈 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연인이라면 아,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지? 미안해라고 하겠지만 나르시시스트인 성훈 씨는 즉시 다르보 전략 1단계 부동의 부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야 지원아? 내가 언제 너한테 다 내라고 했어? 저번 주에 영화 볼 때 팝콘 내가 샀잖아. 그리고 나 어제 너희 집 앞에 갈 때 기름값도 꽤 들었어. 네가 너무 예민하게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돈 같은 거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네. 보이시나요? 성은 씨는 지원 씨가 독박 결제를 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부정해버립니다. 팝콘 하나 사준 걸로 생색을 내며 본질을 흐리죠. 당황한 지원 씨가 아니 그건 팝콘이고 밥값은 계속 내가 냈잖아 라고 구체적인 내역을 말하려 하자 성훈 씨는 곧바로 2단계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지원아,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너 나랑 돈 때문에 만나니? 난 네가 참 소탈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속물 같다. 겨우 몇만 원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야? 너 평소에도 이기적이라는 소리 가끔 듣지?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런 치졸한 이야기는 안 했을 거야. 난 우리 미래를 위해서 1원이라도 더 아끼려고 노력 중인데 넌 네 품위 유지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만 중요하지? 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제는 데이트 비용 분담이었는데 어느새 지원 씨는 사랑보다 돈을 밝히는 속물이자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성훈 씨는 지원 씨의 가장 아픈 구석인 도덕성과 사랑을 인질로 잡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꾸기로 쐐기를 빱습니다. 성훈 씨는 이제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난 정말 실망했어. 내가 밤낮으로 고생해서 재테크 공부하고 돈 아끼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우리 나중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넌 내 진심을 이렇게 짓밟는구나.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고 손이 떨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오늘 너무 상처받아서 더 이상 대화 못하겠다.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자, 여러분. 이 대화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지원 씨는 내가 너무 예민했나? 성훈이는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너무 돈동어렸나? 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라고 사과를 하는 건 상처받은 지원 씨가 됩니다. 가해자인 짠돌이 성훈 씨는 어느새 미래를 위해 헌신하다. 배신당한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양심을 해킹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아,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틈을 타서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직장으로 가볼까요? 직장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는 성과를 가로채는 나르시시스트 팀장 김 팀장과 실무자 이 대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대리는 2주 동안 야근하며 혁신적인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팀장이 임원회의에서 이걸 마치 자기가 다 구상한 것처럼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 대리는 회의실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나중에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찾아가 묻습니다. 팀장님, 오늘 발표하신 기획안 말입니다. 제가 밤새워 만든 로직이랑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있던데 제 이름은 언급도 안 하셔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자, 김 팀장의 다르보 전략이 어떻게 나올까요? 1단계 부정입니다. 이 대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기획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작년 워크숍 때 내가 이미 던졌던 거야. 자네는 그걸 구체화하는 서포트를 한 거지. 내가 방향을 다 잡아줬는데 자네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2단계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이 대리 자네 요즘 좀 변했어. 예전에는 참 겸손하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더니 이제 좀 일이 손에 익으니까 무서운 게 없나 보네. 자네가 이렇게 독선적이고 공을 독차지하려는 성격인 줄은 몰랐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자네한테 중요한 프로젝트 맡길 수 있겠나? 자네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3단계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내가 자네를 내 후계자로 생각해서 얼마나 아끼고 기회를 줬는데 나를 도둑 취급을 해? 내가 오늘 임원들한테 자네 칭찬하려고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자네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내가 너무 허탈하다. 나 오늘 정말 잠 못 잘 것 같아. 자네한테 느낀 배신감이 너무 커서 말이야. 어떠세요? 패턴이 정확히 일치하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든 직장이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 다르보 전략은 마법처럼 작동합니다.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은 완벽한 존재로 남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을 공격할 때 쓰는 말들은 사실 본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물 같다, 이기적이다, 무섭다, 배신감이 든다. 이건 사실 그들이 스스로에게 느껴야 할 감정인데 그걸 여러분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듯 자신의 추악한 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이 뻔한 수법에 매번 당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누군가 화를 내거나 울면 일단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라고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할 때는 이 상식을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그들은 대화의 목적이 해결이 아니라 승리와 지배에 있거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관계인 가족 안에서의 다르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친, 독이 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제할 때 이 기법을 정말 많이 씁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에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예를 들어 차별이나 폭언에 대해 용기를 내어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예상되실 겁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니? 부정.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옛날 일을 다 기억하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니? 공격.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더니 이제 와서 나를 괴물로 만드니? 내가 죽어야 끝이 나지. 내가 죽어야지.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상황에서 자녀는 다시 어린 시절의 무력감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를 상처 입힌 불효자가 된 것 같은 죄책감에 휩싸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의 진실을 왜곡하고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을 끊어내는 실전 대응법이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떻게 우리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지 그 소름 돋는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지독한 늪에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실전 매뉴얼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스라이팅의 늪에 빠졌던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패턴에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름 붙이기, 즉 라벨링, 레이벨링이라고 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는 도중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아, 지금 1단계 부정 시작됐구나. 이제 2단계 공격이 들어오는군. 아하, 마지막 3단계 피해자 코스프레 타임이네. 이렇게 그들의 행동에 번호를 매기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가 되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들이 아무리 날카로운 화살을 쏴도 여러분은 이미 방탄유리 뒤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살이 유리에 부딪혀 툭툭 떨어지는 걸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절대, 제발 절대 설명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랬던 거야 라고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설명은 곧 먹잇감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설명하면 그들은 그 안에서 꼬투리를 잡아 여러분을 공격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핸드폰을 본 건 잘못이지만 네가 업소에 간 건 더 큰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핸드폰 본 것에만 집착하며 당신을 몰아쓸 겁니다. 네오도 내 잘못 인정했네? 거봐,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럴 때는 짧고 명확하게 사실만 말하고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핸드폰을 본 것에 대한 사과는 나중에 할게. 지금은 네가 업소에 간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상대가 또 말을 돌리며 공격하면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세요. 알겠어. 그런데 지금 주제는 네가 업소에 간 거야.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요. 이걸 안개 피우기, 포킹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안개처럼 스르르 흘려보내고 본질만 붙드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미칠 듯이 화를 낼 겁니다. 자기들의 수법이 안 통하니까요. 하지만 그 화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레이락 기법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하고 지루한 회색 돌멩이를 본 적 있으시죠? 누구도 그 돌멩이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의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사는 괴물들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화내고, 당황할 때 그들은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구나 라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영양가 있는 반응도 주지 마세요. 그렇구나. 알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같은 무미건조한 대답만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사람이 되면 그들은 곧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혹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다르보 전략에 계속 말려들어 주는 건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병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단단해져야 그 관계도 건강해질 기회라도 생기는 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에게 씌운 가해자라는 가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거울을 보고 느낀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투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예민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상처받았을 뿐이고 그 상처에 대해 정당하게 아프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찍어드린 심리 엑스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던 혼란의 실체가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오늘 배운 이 다르보라는 개념 하나만 명확히 기억해도 여러분의 자존감은 훨씬 더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진실은 그들의 수만 가지 거짓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통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심리 엑스레이의 다른 분석 영상들도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을 지키는 힘을 더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선명해지는 그날까지 심리 엑스레이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가장 날카롭고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 엑스레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